오늘 장애인 가족의 성장과 부모 정서의 역할 강의를 맡게 된 박수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 저는 밝은마음 아동가족상담센터 세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부부 상담과 이런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가족 상담 관련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주제들은 장애인 가족의 성장, 그리고 부모 정서의 역할, 부부의 파트너십, 그리고 장애 자녀의 정서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목적은 장애인 가족의 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모 정서의 역할을 이해하여서 가족의 행복과 성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여러분들 만나게 된 이유도 한 2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 15년 한 20년 전쯤에 이렇게 사회체육을 전공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제 유아체육 강사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고 제가 아주 유명한 그런 유아체육 선생님이어서 모든 아이들이 뭐 2세, 3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잘 따라했는데 어느 날 어떤 어린이집에 이렇게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같이 따라하고 뭐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등을 돌리고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저 친구는 왜 나를 안 따라하지? 왜 저거만 계속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돌리고 있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자동차 바퀴만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고 선생님에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죠. 저 친구는 왜 따라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폐증이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장애라는 것들이 이렇게 잘 몰랐고요. 뭐 흔히 뭐 다운 증후군 또는 뭐 소아마비, 뇌성마비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자폐증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이 수업에 좀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장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 학문들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제가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하고 수업을 한 건 아니죠. 그냥 그 친구는 거기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고 있었고 저는 그냥 그 공간에서 그 아이를 본 것뿐인데도 그 아이가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인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된 이제 공부들을 해오면서 이제 행동치료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또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아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가 있든 뭐 비장애든 간에. 그래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 학문의 길에 접어들어서 이 박사 학위까지 받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뭐 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 만남이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였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공부들을 한 것이 그 제가 만나는 그 아이 또 가족들을 돕기 위한 필요한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많은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뭐 좋은 사람이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이고 다시 그 선물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이 양자물리학이라는 그 이론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이 모든 물질과 생명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어떤 그 입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들과 같은 물질이다.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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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들어가 보면 같은 물질이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우주의 탄생이라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 여성이 아니라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주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가족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라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따로 있고 자녀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체계인 이제 부부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인 자녀 체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자녀가 탄생함과 동시에 이 역기능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고 아빠들은 회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안타깝게 또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장애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가족의 성장, 가족의 성장은 뭐 장애가 있든 비장애든 모든 가족의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도전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그냥 알아서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애쓰고 아빠는 아빠대로 애쓰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애쓰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정말 한 몸처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불안 또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예, 빨리 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래도 밥 먹고 살게 또 뭐 치료비도 돼야 되니까 좀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니까 뭐 치료실 여기저기 다니시고 바쁘시고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과거도 점검을 하고 또 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 틈틈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또 즐기실 수 있을 때 누리실 수 있을 때 누리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 가족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5가지로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가족의 평생의 과업은 장애 자녀의 성장과 자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의미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장애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가족애가 중요하다. 네 번째로 부모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성장의 관계.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가. 예, 첫 번째 장애 자녀의 성장과 자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평생의 과업이고 모든 일상이 교육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평생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의 그 틀에 어떤 명칭이나 그 틀에 가두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자폐증이든 뭐 지적장애 몇 급이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이렇게 뭐 빨리 어떤 기적 같은 어떤 것들을 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장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학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성인이 돼도 이 부모라는 이 숙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의 의미의 전환, 이 부분이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예, 말이 쉬워서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애를 가졌다, 아픈 아이를 가졌다, 또는 어떤 가족의 어떤 비밀이 있다, 사건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죄책감, 책임감, 뭐 열등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끌어옵니다. 예. 저는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예. 그러나 이제 알러지가 심해서 이렇게 그 쇼크가 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그런 알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딸이 이제 우유, 계란 뭐 이런 알러지가 있으니까 뭐 빵이나 케이크, 뭐 과자, 우유, 계란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에 우유나 계란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또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할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내가 이거 뭐 술을 먹고 우리 딸을 이게 건강 관리를 제가 못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왜냐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죄를 져서 우리 아이가 그런가?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 애기 엄마는 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본인이 낳았으니. 하물며 저처럼 이런 그 비장애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장애인 가족의 부모님들은 더 많은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사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고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전환한다는 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시 살펴보면요.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이 말을 본다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보편성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짓눌려서 힘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좀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노력을 해서 이 패러다임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의 가족의 이거 뭐 어떤 가족이든지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 자녀들과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뭐 센터를 제가 뭐
그건 한 15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시죠. 예, 그리고 아버님들도 저는 이제 그 초기 면접하고 이럴 때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 때도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오셔요. 근데 초반만 해도 정말 참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들이 지고 있는 그 무게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장의 형제자매들의 이 건강한 이제 헌신과 돌봄은 중요하죠. 그것들은 수용하지만 간혹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돌보는 아이, 예, 어린 부모가 돼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자기가 막 하려고 해요. 예,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만 그건 그 아이에게 건강한 그 삶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역할을 잘 구분해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지만 그 원가족의 지원 또는 사회적인 지원,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또 주변의 지인들 포함해서 이런 물리적인 돌봄, 물리적인 돌봄이라면 좀 부부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좀 이렇게 맡아준다는 거죠. 뭐 매번 그럴 수야 없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좀 엄마 아빠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적인 돌봄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전화가 됐든 뭐 만나서 얘기를 하든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고생 많다, 참 대단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들, 그리고 토닥여 주는 거, 손잡아 주는 거, 안아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 그 장애가 있는 가족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원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친인척들과 함께 또는 다른 지인 가족들과 함께 이 사회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신의 행복과 가족 성장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과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발달과 성장 또한 더뎌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모의 정서와 아이들의 정서는 이 정서적으로 정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 가족뿐만 아니라 비장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아이와 상호작용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매일 뭐 그 수많은 아이들을 제가 소장이기도 하지만 직접 제가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정말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는데 벌써 아이가 좀 오늘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어머님 낯빛이나 이런 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잘 따라오던 아이도 부모 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영향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없다. 또 부모도 또 아이의 영향을 받죠. 아이가 수업을 잘하고 막 발전이 되면 부모님이 또 막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또 으쌰으쌰 되고, 그런데 아이가 또 잘 못 따라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뭐 고집 부리고 이러면 부모님이 또 속 터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답답하고 화가 나서 표정에서 또 드러나고 말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 부부관계, 모든 시작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통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돼야지만이 헌신이 가능합니다. 소통되지 않는데 알아서 헌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할 때 상대의 마음,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만의 시간과 취미를 꼭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먹고 사느라 바쁘고 시간도 없고 애들 보기도 바쁜데
물론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은 많습니다. 예. 그래도 뭐 주무시기 전이라도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두 분이서 마주 보시고 할 말이 없으시면 손이라도 붙잡고 눈만 바라보시더라도 또 뭐 가능하시다면 서로 그냥 끌어안고 마음속으로라도 전달하시고, 예. 또 이런 안전한 관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을 하지만 저도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보면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부모님들 그냥 막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시고 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배웠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이 가족의 어떤 안정과 평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은 그런 기법들,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뭐 교육, 대화법 훈련, 그런 어떤 만남의 집단을 갖는다는 것들, 예, 권해드립니다. 예, 부모 정서의 역할 두 번째로, 예, 정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정서라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정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 이것은 내가 도덕을 알고 모르고의 관점이 아니라 내 정서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정서는 정신적 기능을 조절을 하고 이 사고와 행위를 조직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장애 유형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정서가 아이가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이 발달과 성장이 가능하고 또 부모나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어떤 방어적인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정서적 균형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이 건강한 동기를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뭔가 내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또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선순위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특별한 행위를 하게 조직합니다. 예. 저도 그랬죠. 저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그런 정서들, 물론 좋은 정서보다는 안 좋은 정서가 저는 더 많았지만 그거를 잘 저는 소화를 해서 잘 이끌어 갔죠. 그리고 그 자폐증 친구를 만나면서도 제가 그때 느꼈던 정서가 어떤 것이었겠어요. 뭐 좀 안쓰럽고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보편적인 이타심, 제가 뭐 아주 뭐 그런 훌륭한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이타심 안에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조직화했고 그것이 저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정서들을 잘 균형 있게 이렇게 가지고 계실 때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이런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장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따가 사례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 정서의 역할에서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 때 특히 장애 자녀의 탄생 이런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때 7단계의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충격의 단계에서는 자녀가 장애임을 처음 알았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마주할 정도의 암담함과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뭐라고 정말 설명할 수 없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암담함일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개인적인 어떤
뭐 환경, 여건 또 그런 살아오신 힘겨움들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도 아니고 정말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런 막막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그냥 저는 감히 상상하는 정도입니다. 예, 불신과 부정의 단계. 설마 내 자녀가 장애가 있을까? 이건 아닐 거야. 이게 귀 막고 눈 막고 그러신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뭐 저 같아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부와 또는 이제 검사를 병원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아니다, 얘는 괜찮다 이런 소리를 또 듣고 싶기 때문에 다니시기도 하시고 치료실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수치심의 단계. 우리 장애를 가졌다는 장애 아이를 가졌다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느낄까봐도 우리가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 자신도 성인이고 부모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되게 참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이제 죄책감과 이 책임감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저희 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때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그 온갖 이유들이 머릿속을 막 다 스쳐 지나갑니다. 예, 우울 질투의 단계에서는 내 자녀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이제 그 비장의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의 그런 자녀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런 단계들은 이 뭐 장애 자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예, 뭐 누구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나가 죽어라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 배척 또는 과보의 단계에서는 이 장애의 정도가 이렇게 심해질수록 이런 마음들이 들고요. 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예, 평생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정말 많이 되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여기 좀 학대라는 표현이 돼 있지만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도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손이 올라가거나 좀 밀쳐지게 되거나 또는 모른 척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적응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제 이 장애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장애라는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장애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인식과 이제 어떤 긍정적인 자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장으로 가야 된다. 행복과 성장으로 가야 된다. 비장애 가족에서도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으로 가야 된다. 행복으로 가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안 싸우는 거는 노력을 하는데 행복을 위한 노력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잘 못 살아보고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모 자신과 이 가족 모두의 이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은 어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 자녀에 대한 그 교육과 이 관계의 경험에 이런 실패들이 누적이 될수록 부모님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부적응 행동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과 관계,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만들어내셔야 되고 또 뭐 일선에 이런 저 같은 이제 치료 파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훈련해서 그런 경험을 그 기술을 내 아이를 잘 다루고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가지셔야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아이를 뭔가 가리키려고 하고 뭔가 관계를 하려면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거리를 두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이게 피상적인 관계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 전략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모의 정서가 두려움과 슬픔, 근심, 분노들이 가득하다면 이 가족과 자녀는 누구도 행복해지거나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는 정서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부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공동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엄마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빠가 왼쪽 바퀴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바람이 이 공기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쪽으로 또 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부의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깊은 대화라는 것은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탓을 하지 말고 당신 집안이 뭐 누가 이래가지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그래서 뭐 얘가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시작했네.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구나. 더 얘기해 줄래? 더 얘기해 줘요. 이렇게 반영하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깊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을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존중과 파트너로서의 이런 협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학자 게리 체프먼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가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이 결혼과 가족 상담 이런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찾아낸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냐? 네, 사랑의 탱크가 있답니다. 자, 여기 주유 그 표가 보이시죠? 우리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왔지만 연료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하지? 막 조바심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중간에 멈추면 스케줄도 다 꼬이고 그런 기분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의 탱크의 연료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연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씩 있는 것은 아니고 잘 배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좀 많이 넣어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순으로 잘 배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연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료는 부부의 건강한 파트너십에 도움이 되고요. 자녀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은 그 인격과 능력을 믿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고요. 너는 소중하다.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서 애써줘서 고맙다. 당신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면 너를 믿는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 내가 얘기를 해줘서 얘가 알아듣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든지 다 알아들어요. 하물며 고양이, 강아지도 다 알아듣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나무하고 꽃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물에도 우리 아까 우주에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는 말, 표현, 우리가 괜히 기도를 하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하는 말에 반응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시고 또 말로 직접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로 들리게 또 청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면 다 연결이 되고 다 전달이 됩니다. 인정하는 말 정말 중요하죠. 함께하는 시간,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이고 온 우주에서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뭐 누구랑 함께 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당연히 자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사람이랑만 해야 된다면 저는 자녀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거, 그리고 눈 맞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눈을 잘 안 맞춰요. 우리 스마트폰 보고 얘기하고 벽 보고 얘기하고 TV 보고 얘기하고 등에다가 얘기하고 땅에다가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실 때는 인정하는 말, 부정적인 것을 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눈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사하는 거, 뭐 놀이하는 거, 여행하는 거, 어떤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옆에 머물러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고 뭐 치료비도 돼야 되니까 아빠들이 뭐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 돼서 뭐 주말도 나가고 뭐 늦게도 오시고 새벽에도 나가고 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서 아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매 시간을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되시는 시간 10분이든 1시간이든 또는 늦게 들어오셔서 아이가 자는 곳에 옆에 가서라도 한 30분이라도 쳐다보면서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손도 좀 붙잡아 주고 마음으로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물, 액수와 상관없이 이 사랑의 상징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우리 딸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아하겠지. 나도 참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가 되시기 전에 서로를 사랑하시는 시절에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거래나 뇌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의 이제 죄책감 또는 어떤 미안하니까 그냥 막 장난감 막 사주고 그냥 다 뭐 옷 좋은 거 막 다 사주고 이런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봉사, 말보다는 행동으로 기꺼이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거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해 주겠지가 아니라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 나는 예를 들어서 아빠들은 캠핑 가면 좋으니까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캠핑을 선물로 해주는 거야. 근데 아내는 캠핑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가면 막 지저분하고 저 뭐 날파리들도 있고 싫어. 근데 호텔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싶어.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캠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한다.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헌신이라는 것 물론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건이 붙지 않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스킨십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애착이 전부입니다. 예, 또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에 이 중요한 그 과정 생기는 과정이 바로 이 스킨십입니다. 예, 이뭐그 원숭이 실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착 실험에서. 그래서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이 철사로 만든 원숭이와 저 헝겊 인형으로 만든 원숭이 이렇게 게이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철사 원숭이에는 우유병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를 이제 주면 원숭이가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이 우유를 먹을 때는 배가 고프면 철사 원숭이한테 가가지고 우유를 먹어요. 근데 다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와가지고 헝겊 원숭이한테 가서 안겨 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밖에다 이제 꺼내놓고 원숭이를 깜짝 놀래켜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디로 갔겠어요? 헝겊 원숭이한테 가서 안겼습니다. 이만큼 이 접촉, 스킨십, 또 애착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고 안아주고 볼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 애가 막 싫어하는데 그냥 막 재밌다고 그냥 아빠가 막 간지름하고 애가 막 기겁을 하고 막 울어야 끝나고 그러면 또 아빠는 너가 좋아가지고 하는 건데 왜 또 울고 또 난리냐고 또 등짝한테 때리고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 남편분들 마찬가지죠. 아내가 싫다는데 자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찔퍽찔퍽하면 싫어합니다.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자리를 비키셔야 됩니다. 원하는 스킨십. 다음은 장애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라는 그 사실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포장지 안에 있는 게 진실이에요. 포장지를 까봐야 돼요. 그래서 포장지가 좀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게 별 볼품 없는 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포장지가 아주 그냥 막 빛나고 뭐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거나 소중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열등해지거나 그 존재가 열등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뭐 비장애라고 해서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뭐 훌륭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주어진 어떤 삶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사느냐가 저는 중요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주적인 존재이고 그런 또 연결을 원하고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따가 사례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정서가 곧 자녀의 정서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마음을 정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자책, 미안함, 절망, 무력감, 우울감, 분노 이런 것들을 내 마음 탱크에 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희망, 안정, 감사, 인내, 노력, 행복, 수용 이런 것을 담고 있을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있죠. 우리는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교집합이 일어나고 감정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 그 긴장감과 그 기류를 아이들은 느끼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서와 에너지를 갖고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 자폐증이고 얘가 지적장애 몇 급인데 뭐 얘가 이런 게 되겠어 이런 건 못하지 얘는 그냥 여기까지지 생각하고 한다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장애의 어떤 한계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더 넘어가서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애 아동들과 이 정서 심리 그런 발달 어떤 순서나 과정들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달 과정의 순서들을 따라가지만 이게 시기가 좀 더디게 가거나 또는 어느 단계에 계속 고착돼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태도가 또 영향을 줍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 집 가난한데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이고 쟤들 좀 가난하고 쟤들은 뭐 아빠가 없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눈빛으로 보거나 동정을 한다면 다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것처럼 우리 아이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이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을 시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제 양육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또 정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애의 구분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좀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같다. 이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그리고 본능의 영역, 본능의 영역 먹고 뭐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나누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저는 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이 장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얘들이 뭐 지적 장애가 있거나 표현이 안 되고 또 자기 고집파들이 있어서 어렵고 또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 우리가 특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좀 고생하지만 이 아이가 그걸 배워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정말 그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에 이렇게 센터로 오픈하고 몇 년 지나서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자폐증 친구였는데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엄마인지도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건지 인식을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애틋한 그런 게 이제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말을 안 듣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상동행동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치료 활동을 이렇게 한참 한 이후에 그 엄마하고 관계가 이제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제가 했던 작업이 이제 애착 치료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했거나 주 3, 4회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 아이는 이제 스킨십을 싫어하고요. 엄마 옆에 뭐 가지도 않고 엄마가 안으려면 막 밀어내고 막 울고 짜증내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안아주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근데 얘는 이제 막 버둥거리고 밀어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하죠. 그런데 하루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제 힐링 메시지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엄마의 아들이란다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어머님이 이제 그동안 이 아이하고 지내면서 미안했던 거 사과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뭐 듣지도 못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화냈지. 그때 네가 힘들었지. 속상했지. 엄마가 사과할게. 미안해. 이 작업을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벗어나니까 저 매트리스에 이제 눕혀놓고 엄마가 올라타서 막 끌어안고 1시간 동안 안아주는 거예요.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해먹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막 이렇게 막 우는 그 소리가 갑자기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이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뭔가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울음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통곡하면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품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이 엄마도 엉엉 우시고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냥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정말 지금도 막 생각하면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자폐증 친구들의 경우 뭐 마음 이론에서 마음 이런 저기들이 없다. 뭐 지금 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뭔가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주고 바꿔주고 성장시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엄마를 밀어내는 애가 엄마의 품에 콕 안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회기부터 올 때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오고 들어오기 전에 막 엄마를 막 안고 뽀뽀하고 끝나면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기고 뽀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인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구나. 이 특히 이 관계라는 거, 이 엄마라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장애에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한 1년 넘게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몸이 이제 자유롭지 않죠. 예, 이게 긴장성과 뭐 이완성 얘는 좀 혼합형인데 걷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 걷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 장애의 틀에서 보면 이렇게 걸을 수 없어요. 거의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하나하나 얘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들부터 찾아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가 이렇게 좀 보조 이런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지만 이렇게 걸어요. 발도 이제 무릎도 잘 구부러져서 처음에는 펴져가지고 발 하나 제가 들으려면은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기고 이것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제가 이렇게 잡아주면 막 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엄청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일어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걸을 때 너무 막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회기가 갈수록 더 좋아져요.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으면 이 그 뼈들이 안 자라고 근육이 다 말립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을 내성마비 친구들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다리 벌리고 이렇게 하면 막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오금하고 이 허벅지 뭐 이런 데가 너무 아프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명은 지르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내가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두면 몸이 다 말리고 걸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얘 생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몸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바로 잡아줘야 돼서 마음이 아프지만 얘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계속 또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비명을 막 으아 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제가 어느 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픔을 잘 못 느끼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를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바닥에서 들다가 살짝 정말 살짝 팔꿈치가 그냥 바닥에 살짝 이렇게 쿵 닿았어요. 근데 얘가 엥 하면서 눈물을 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가 이렇게 의지가 있는 애구나. 그거 살짝 한 것도 그렇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애가 그 다리 찢기를 그냥 몸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몸을 부르부르 떨어가면서
너가 참고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 선생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한번 죽기 살기나 한번 해서 걸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따 가서 그 친구 만나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보면 그건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놀랍게 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 어린애가 그렇게 나도 지금 저도 운동을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 몸이 굳어서 조금만 다리 벌려도 그냥 아프고 힘든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하려니 얼마나 그게 이 친구가 힘들겠어요. 그래도 할 때는 힘들지만 또 배워서 이렇게 발달이 되면 이 친구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발달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런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울림들을 받고 그것을 자기의 이정표 삼아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주고 발이 이렇게 떼어지고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있네?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주고 우리가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부모님과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거북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죠. 거북이의 승리가 빛나는 것은 그 승리 자체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내가 뭐 토끼랑 경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겠어? 또 이긴들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 거북이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던 어떤 뭐 토끼가 쌩 하고 지나가든 중간에 낮잠을 자든 자기가 가던 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그 승리의 순간에 자기가 도달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토끼처럼 날쌔고 좀 갔다가 내 편할 때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자녀관계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의 교육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